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12 복이 된 조공공과 위성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결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2년 10월 온 해맹이 끝나고 주 양왕이 돌아간 뒤 진문공은 온 땅에 모인 제후들에게 허나라는 초나라를 섬기느라고 이번뿐만 아니라 천토맹해에도 불참하였다. 만일 이 허나라를 이대로 용납한다면 그 누가 맹회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리고 허나라의 도읍인 영양도 온 땅에서 가까우니 이번 기회에 허나라를 치자라고 제안, 제후들도 진문공의 제안에 다들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정나라를 제외한 진나라, 송나라, 제나라, 노나라, 채나라, 진나라, 주나라, 거나라 국의 국연합군을 이끌고 기원전 632년 10월에 허나라를 쳐들어가 단숨에 영양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정문공은 진나라의 위세에 눌려 온 땅에 오긴 했으나 조공공을 오록에 구금한 데 이어 위성공도 혹독하게 다루는 진문공의 처사를 보고 진문공은 한번 품은 원한은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는 자다. 어찌 정나라라고 용서하겠는가. 장차 닥칠 진군의 공격 때 초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초나라 편이 되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나라들이 허나라를 치러 갈 때 정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나라 상경인 숙첨이 정문공에게 진문공의 용서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두 마음을 푸는가. 작은 나라일수록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충고했으나 이를 뿌리치고 정문공은 정나라에 전염병이 퍼졌다고 소문을 내고는 귀국해버렸던 것입니다. 정문공은 진문공을 잘 섬기더라도 언젠가는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보복당할 것이라고 예단한 거였죠. 정문공이 말하는 조공공이 오록에 구금된 사건이란 지난 제67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7년에 진문공이 천하를 주유할 때 조나라를 경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조공공이 진문공을 박대하고 조롱한 것에 대하여 지난 제74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2년 3월에 진문공이 조나라를 쳐서 조공공을 사로잡아 오록에 구금한 사건이고요. 정문공이 말하는 진문공이 위성공을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은 지난 제78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2년 6월에 위성공이 자기 동생 숙무를 죽인 것에 대하여 지난 제79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2년 10월에 원흥과 위성공의 쟁송에서 진문공이 위성공의 패소를 결정하고 위성공을 죽이려고 한 일을 말합니다. 한편 초성왕은 정문공으로부터 진나라 등 국외국이 허나라를 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허나라로부터도 구원 요청을 받았으나 성복전쟁 후유증으로 군사를 낼 형편이 아니어서 파병을 거절하였습니다. 초성왕도 파병하지 않으면 동맹국을 잃을 줄은 뻔히 알았지만 그만큼 성복전쟁 패배의 후유증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조공공은 오록성에 연금된 채 답답한 나날을 보내다가 은병과 훈우에게 자신의 구명운동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훈우는 많은 뇌물을 갖고 즉시 영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영양에서 진문공을 보필하는 점을 치는 일을 맡은 관원인 서사에게 뇌물을 주고 조공공 보기에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진문공은 영야에서 과로하여 누웠다가 밥을 구구라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는 꿈을 꾸었는데 그 후 병에 걸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진문공이 서사에게 점을 쳐보게 하자 서사는 주공을 찾아온 그 귀신은 조나라시조 진탁이다. 조공공이 연금되어 제사도 못 지내니 주공의 꿈에 나타나 밥을 달라고 한 것이다. 제황공은 이성인 나라도 보존해 주었는데 주공은 지금 동성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더욱이 주공은 천토에서 위성공은 용서하면서도 같은 죄를 지은 조공공은 용서하지 않으니 진탁이 꿈에 찾아온 것 같다.
속히 조공공을 복위시키면 쾌차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탁은 주문왕의 6번째 아들이자 주무왕의 4번째 동생인데요.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봉건제도를 실시할 때 다른 동생들과 함께 조나라를 분봉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4회차에서 살펴본 바도 있지만 주나라 주무왕 또는 주성왕 때 주무왕의 형제들에게 분봉한 것을 살펴보면 단에게 노를, 선에게 관을, 도에게 채를, 무에게 성을, 처에게 곽을, 봉에게 위를, 제에게 염땅을 분봉했고 이복 형제들에게 모, 고, 옹, 등, 필, 원, 순땅 등을 분봉하였습니다. 한편 진문공은 서사로부터 점괘를 들은 것만으로도 심신이 거뜬해지자 그날로 조공공을 석방하여 복위시키고 송나라에 주었던 땅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에 조공공은 기뻐하며 조군을 이끌고 영양으로 가서 진문공에게 사언하고 다른 제후들과 함께 허나라를 포위하였습니다. 진문공의 병세 및 꿈과 조나라 시조 진탁을 연관짓도록 한 것은 다 훈우의 계략이었던 거죠. 허희공은 초군의 구원이 어려워지자 자기 몸을 결박하고 성을 나가 진군에 항복하며 황금과 비단을 풀어 연합군 군사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허나라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제후들과 군사들을 위로했으며 제후들은 각기 자기 군사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진목공은 귀국 도중에 진문공에게 진나라와 진나라가 다른 상대와 싸울 때 서로 군사적으로 돕자고 제안, 진문공도 동의하여 진과 진은 군사조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진문공은 조채와 선진과 상의하여 진나라가 강국이 되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삼항이란 새로운 군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자 외에는 3군을 초과할 수 없는 천하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 우, 좌로 나누고 순림보를 중항대장, 도격을 우항대장으로, 선멸을 좌항대장으로 임명하여 기원전 632년 겨울에 진나라는 명칭만 피했을 뿐 천자만이 둘 수 있는 육군을 두었습니다. 순림보의 후손은 순림보가 이때 맡은 중앙의 관직명을 시로 삼았는데 이에 순시를 중앙시라고도 합니다. 기원전 630년 여름 왕성인 낙양에서 억류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위승공을 치료하던 의원녀는 위승공의 감시와 호위를 맡은 책임자 선멸의 독촉을 받고 위승공을 독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선멸은 왕성생활이 단조롭고 별 재미도 없는 데다가 또 1년이 넘도록 위승공을 독살하라는 진문공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지 못하자 초조감을 느끼다가 연에게 조속히 위승공을 독살하라고 독촉했던 것입니다. 지난 제79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32년 10월에 온 땅에서 열린 맹회 때 원흥과 위승공의 쟁송이 열렸죠. 거기서 위승공이 패소하여 진문공이 주양왕에게 위승공을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주양왕이 이를 반대해 진문공이 위승공을 왕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진문공은 선멸을 호송 겸 감시 책임자로 연은 의료 책임자로 하여 위승공을 수행하게 하면서 연에게 기회를 보아 위승공을 독살하라고 엄밀히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승공은 비록 연금 상태였지만 주양왕의 배려로 민가에서 유숙하고 있었고 영유는 위승공이 잠잘 때까지 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으며 음식은 반드시 시식한 후에 위승공에게 바쳤기 때문에 연 입장에서는 위승공을 독살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 자신도 위승공을 독살하는 것에 대한 심한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연은 영유를 찾아가 위승공을 독살하라는 진문공의 지시사항을 틀어놓고 이를 실행하려니 자신도 괴롭다며 위승공을 독살하지 않고 자신도 처벌받지 않는 좋은 수가 없겠느냐고 계책을 물었습니다. 물론 영유는 깜짝 놀랐죠. 영유는 한참 생각하더니 연에게 한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유는 위승공에게도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며칠 후 영유는 연을 방문하여 보옥이 든 상자를 뇌물로 건네며 위승공의 병 치료를 위한 약수를 주문하였습니다. 연은 태연히 뇌물을 받고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독이 든 약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선멸을 찾아가 곧
위승공이 죽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 후 연은 약술이 든 술통을 들고 위승공이 연금된 곳을 찾아가 위승공에게 약술을 바쳤습니다. 이때 위승공 곁에 있던 영유가 나서서 연에게 먼저 마셔보라며 약술 그릇을 건네자 연은 영유를 빤히 쳐다보며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워있는 위승공에게 달려들어 그의 입에 억지로 약술을 부어 넣다가 눈을 크게 뜨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달려들어 연을 깨우자 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에게 내가 위승공에게 억지로 약술을 먹일 때 자기가 진나라 시조 당수구의 명령을 받은 귀신이란 것이 나타나 위승공을 구하러 왔다며 쇠망치로 약술통을 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승공도 자기가 약술을 억지로 한두 모금 마셨을 때 그 귀신을 보았다고 하자 영유는 연에게 약술로 위승공을 독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연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달려들어 영유를 뜯어말렸는데 이 소동에 선멸이 나타나 연과 위승공 측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고는 위승공은 후복이 좋다며 한마디 하고는 어지러운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연과 함께 진나라로 돌아가 진문공에게 위승공권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자 진문공도 그들 말을 믿고 위승공을 없애는 것을 꺼려했으면 물론 둘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유의 선멸을 속이기 위한 계책은 보기 좋게 성공한 거였죠. 한편 노나라의 장손씨는 노희공에게 진문공은 위승공을 독살하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고도 의원연을 문죄하지 않은 것은 위승공을 독살했다는 오명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나라가 위승공의 보기를 위하여 앞장선다면 진문공은 위승공을 사면할 것이다. 그러면 위승공은 노나라를 고마워할 것이고 또 제후들이 우환을 서로 걱정하며 함께해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 위승공의 구명운동에 나서라 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이에 노희공도 동의하고 장손신을 주양왕에게 보냈습니다. 장손신이 주양왕에게 배공열상을 바치며 위승공 석방을 간청하자 주양왕도 위승공을 석방하고 싶었으나 우선 진문공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진문공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터라 그래야 위승공 석방에 따른 후유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에 장손신은 이번에는 진나라로 가서 진문공에게 배공열상을 바치며 위승공이 지은 죄는 크나 벌써 유배된 지도 2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하면 위승공도 반성했을 것이니 그를 용서해달라. 조공공도 용서한 마당에 위승공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진문공의 패자의 덕에도 손상이 가는 일이다. 주양왕도 진문공의 허락이 먼저라고 하니 아량을 베풀어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장손신의 간청에 대하여 처음에는 왕의 죄인이라며 주양왕에게 가서 청하라며 위승공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선별이 나서서 노우와 위우는 친하다. 주공이 노나라를 위하여 위나라를 용서하면 둘 다 진에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자 진문공은 위승공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선멸과 장손신을 주양왕에게 보내어 형식상 주양왕의 재가를 얻어 기원전 630년 가을에 위승공을 석방하였습니다. 위승공 사면을 위한 노나라의 노력에 대하여 진나라는 노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높게 예우했고 노나라와 자기가 같은 제후들은 예물을 보낼 때 다른 나라보다 더 후하게 했으며 위승공은 장손신에게 후히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손신은 타국신하의 말은 국경을 넘을 수 없거늘 어찌 위우와 교분을 나눌 수 있을까 라며 사양하였습니다. 위승공은 사면되어 낙양에서 위나라로 돌아가면서 자기 대신 자기 동생 공자적이 제의 중인 상태에서 자기가 복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영유는 위나라에 있는 주천과 야근에게 경의벼슬을 제안하며 도움을 받고 또 공달을 이들과 한데 묶으면 능히 복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영유는 공달과는 자별한 사이였고 또 주천과 야근은 원원에게 큰 불만을 품고 그를 원망하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원원이 주도하여
위성공 대신 공자적을 옹립할 때 주천과 야근은 협력하면서 경의배설을 요청했는데 원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둘은 원원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공공은 복위될 때 군의가 비어 있어서 쉽게 복위했지만 지난 제79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공이 재판에서 지고 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원원에 의해 공자적이 위나라 군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성공이 자기가 군의를 뺏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위성공은 영유의 진언에 따라 우선 선발대로 신복들을 위나라에 잠입시켜 위성공은 석방되었지만 위나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초나라로 갔다고 소문을 내어 위성공에 대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원원 등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복은 위성공의 지시에 따라 공달을 찾아가 위성공의 진술을 끝내며 위성공이 복위하는 데 도움을 청하는 한편 주천과 야근에게 경의배설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전하였습니다. 공달이 즉시 둘을 불러 위성공의 약속을 전하며 설득하자 둘도 위성공을 복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원은 위성공이 나양에 연금 중일 때에도 위성공이 살아있는 한 위나라의 장래를 뒤흔들 불안 요소라고 여기고 위성공 지지자들의 회합과 준동을 막기 위하여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성공이 사면되자 초구성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초구성에는 위성공이 초나라로 갔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원원은 이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초나라로 갔다고 해도 그것은 초나라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여기고 높은 단계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계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밤마다 직접 성을 한 바퀴씩 돌며 경계상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주천과 야근은 공달로부터 위성공의 뜻을 전달받고는 우선 위성공 복위에 최고의 걸림돌은 원원이라고 판단하고 원원부터 처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원이 없어지면 공자적은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한 거였죠. 이에 둘은 원원의 야행을 노려 원원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주천과 야근은 자기들 문화의 병사들을 이끌고 초구성 동문에 매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와 같이 원원이 동문에 나타나자 그를 영접하는 체하며 야근이 원원의 두 손을 꽉 잡는 순간 주천이 칼로 원원을 내리쳐 죽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30년 가을이었습니다. 뭐든 직접 확인하고 실천하려는 그의 성품이 그의 죽음을 재촉한 셈이었지요. 주천과 야근은 원원을 죽인 후에 가병들을 이끌고 거리를 다니며 위성공이 제나라와 노나라 군대의 호위 속에 성문 밖에 와있다. 백성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공궁으로 쳐들어가 공자적의 친동생인 의를 죽이고 공자적을 찾았습니다. 그때 적은 공궁에서 공자의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잠시 밖에 나갔던 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변란이 일어났음을 직감 기원전 630년 가을에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위성공이 복위하였습니다. 위성공은 복위하자마자 약속대로 주천과 야근을 경으로 삼았습니다. 주천은 위성공이 태묘에 제사 지내는 날 먼저 태묘로 가다가 묘문 가까이에서 원원의 귀신에 씌어 급사했고 뒤따라가던 야근도 주천의 끔찍한 시신을 보고 겁을 먹고 몸져 누웠다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위성공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때부터 줄곧 자기 곁을 지켜준 영유의 공을 인정하여 정경배설을 주었으나 영유는 사양하여 공달이 정경이 되고 영유는 악영이 되었습니다. 공달은 적이 죽은 것을 주천과 야근의 죄로 뒤집어 씌워 진문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성공은 기원전 629년 12월에 오랑캐의 침입을 받자 도읍을 초구해서 제구로 옮겼습니다. 공자하 즉 공자적의 최후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43회에서는 적은 변란을 직감하고 우물에 투신자살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전 노20 30년조에서도 적은 자살은 아니지만 주천과 야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위강숙 세가에서는 적은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주천에 이어 곧장 죽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43회에서는
야근도 주춘에 이어 원은을 죽인 천벌의 성격으로 곧장 죽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좌전 노 2030년 조에서는 주천이 묘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죽자 야근은 경의 벼슬을 사직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곧장 죽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만일 야근이 주천이 죽은 기원전 630년에 죽었다면 벼슬을 사직했다는 기사보다도 죽었다고 기록되었을 것인데 말이죠. 다른 사서에서 야근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풍목용은 좌전 노 2030년 조에서 주천이 급사했다는 기사를 보고 원원을 죽일 때 야근도 공모했음을 고려하여 야근도 주천처럼 죽었다고 묘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 회차 열팩열국지 팩트체크에서는 공자적의 최후와 관련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중국의 43세의 하거마는 새롭게 만난 천씨와 재혼하면서 그 신혼집에 전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이들의 효심은 당시에는 주목받지 않았으나 2014년 6월에 하거마의 전 시아버지의 90세 생일을 맞아 마을잔치를 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경에 출생한 하거마는 1987년에 전남편인 고씨와 결혼하여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일남일녀를 낳고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고씨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하거마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거마가 남편과 사별할 당시 아들은 13살, 딸은 11살, 시아버지는 79이었고 모아둔 재산을 남편의 병원비로 모두 쓴 후였어 하거마가 자녀들과 시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하거마는 살던 곳을 떠나 멀리 신장까지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남편 천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씨와 천씨는 결혼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하씨는 결혼 조건으로 자녀는 물론이고 시아버지 봉양까지 내세웠으나 천씨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둘은 2009년에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거마의 전 시아버지는 이들 부부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거마의 강력한 권유로 이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